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저희가 잡은 첫 번째 주제는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잠깐 좀 다녀오시면서 저희가 있는 곳은 중국 상하이 황포강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하나 해볼까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정신으로 이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에 떠나지 마오. 네. 내 활약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시 보기를 한 적이 있다. OX. 네, 있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노비 중에서 1억 원 이상 받는 노비가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1억 원을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선수고요. 돈에 연관된 문제는 아닙니다. 구석적 부신 그 기각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오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권이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예요. 흔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 하셨잖아요. 예. 여당 때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저희는요. 지금도 망할 거예요. 네, 보세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가 네. 절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것은 한국 업소 주인들입니다. 쇼윈도에 가다 놓고 이 성매매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느 어디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대 문제를 성매매 문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말씀 끝나면 네? 누구 논문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누구 연구예요? 저희는 일반인이라 굳이 그 논문까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과연 이게 메이저 음반사들을 죽인 건지 힘들게 음악하는 음악인들 죽인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치고는 저는 너무 아니하다. 공판 중심 위주로 가자라는 것이 분명한 대세이고 정권의 실패가 야당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는 동안엔 개근상을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하루 빠졌습니다. 예.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거의 영생의 길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송 교수님을 이 토론자로 앉혀서 가차없이 이렇게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토론을 즐겨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이 너무 됐다는 것입니다. 100분 토론 하나만큼은 어떤 발언을 해도 되고 또 발언 시간도 제한이 없는 용광로 같은 100분 토론이 앞으로 200년 장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 공정과 개혁을 말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달여 동안 광장 정치가 격해지면서 우리 정치권에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치 그리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특히 저희가 진보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 대한 감성어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진보 정당에서 나타났던 말 중에는 무능 그리고 갈등이 있었고요. 또 보수 정당에서는 위반 그리고 특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의혹, 불법, 논란,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사실은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망을 했다, 불신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토론단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토론단 여러분이 부담 없이 또 자유롭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먼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또 두 분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의견과 질문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만 저희가 골라서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한 개를 뽑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여당 내 소신 발언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주당 내의 금태섭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을 언급을 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고는 아니지만 또 유시민 장관님하고 약간 설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이런 분위기에 사실은 진보 진영 전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런 질문은 민주당 당원한테 물어야 되는데 저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제3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기울 부장이잖아. 제가요? 응. 제가 무슨 기울 부장입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 보니까 민주당 기울 부장이던데.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런 조국 문제나 이제 공수처법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조국 반대 규탄 촛불 집회에 나오는 대학생들 보고 굳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에서 굳이 그 마스크를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옛날에 민주당에서는 복면금지법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소리 하냐 이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민주당 당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복면을 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거 하고 쓰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걸 법으로 만드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꾸벅꾸벅 대답하지 말고 잘못된 질문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렇게 그런 문제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분들은 당의 의원들의 다수가 조국 수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국 사태가 일으킨 공정성에 관한 논란은 두 차원이 있는데 싸움은 이 두 번째 차원.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게 정당한 거냐. 이거를 둘러싸고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차원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이거 옳은 얘기인데. 근데 요건 먹죠. 그 감수해야 돼요. 옳은 얘기하면. 예,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KBS 기자 야단치고 KBS 사장이 기자 문제를 삼으니까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건 대표님 제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저런 언론 보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야단 쳤다고 그러시면 제가 뭔데 야단을 쳐요? 아니 KBS 사장이 놀래가지고 잘릴까 싶어서 그 기자들 불러놓고 야단 쳤잖아요. 그 양승동 사장님을 되게 무시하시고 폄훼하시는 거예요, 인격을. 홍 대표님 분방하게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 이런 대목만큼은 약간 살짝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마사지를 해서 이야기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시면 대통령 되신다니까. 아니 대통령 안 돼도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거 하셔야 돼요. 네, 사실 그게 홍준표 대표님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살짝만 마사지하면 되죠. 네, 홍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수 통합의 대상에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집회 세력도 통합의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반문재인 연대라면 누구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려고 해도 정말 어려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가 무슨 짓 했냐? 내가 무슨 짓 했냐? 그거 가지고 지금 거의 3년 동안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거든. 그 탄핵 당시에 나는 경남지사로 있었어요. 지사로 있었는데 전화 오는 그 국회의원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일단 탄핵은 저지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소위 총리한테 정권 위임하고 임기까지 가도록 해라.
그런 해법을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탄핵을 해버렸다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없어가지고 올라오라게 할 수 없이 하고 뭐 우째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당에 들어가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워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그랬어요. 유승민이나 마찬가지로. 탄핵한 놈도 나쁜 놈이고 탄핵 저지 못한 놈도 나쁜 놈이다. 응? 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온몸을 던져서 막지 않았냐? 못 막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막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동을 해서 탄핵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박이라는 애들은 줄 서서 투표하러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당에 돌아와가지고 저끼리 싸워 살길래 양쪽에 불러로 그래서 니도 나쁜 놈이고 니도 나쁜 놈이다. 무슨 나쁜 놈들끼리 손가락질하냐? 어? 둘 다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서 졸업해라. 그 졸업해야지 통합이 된다 이거예요. 응? 안철수 의원도 난 그래요. 나는 그 옛날에 그 윤선도 오후바에 보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게 나오는데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을 반문연대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반문연대라고 하면.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반문재인 연대라면 전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짧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문재인 연대로 모두 합쳐야 된다.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옛날에 뭐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진보 쪽에서 뭐 반파셔 연대, 반독재 연대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되고 통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네. 아싸.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추가로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좀 즉석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청객 분들 중에서 두 분께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편이 우리 편 남의 편 편가르기 하시지 말라니까요. 아니 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웠어요. 네. 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최영 락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유시민 이사장님께 그 나한테 질문하지 마요. 유시민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사태와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위법이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아까 토론 초반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법이 비추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무관심한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사법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래 세대에게 과연 저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고 정의를 어디서 발견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좀 까탈스러운데요. 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누구도 대표하지 않고 그냥 저예요. 그런 전제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위법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 행위를 했냐 안 했냐는 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검찰과 그 조국 씨 가족이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여기 전선이 하나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든 전선에서 다 활약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몸이 하나뿐이라. 그래서 저는 선택해서 이 전선에서 지금 종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기준에 의존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법만 아니면 된다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만 지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이제 엄마 아빠 찬스 써가지고 뭐 무슨 고등학생 시절에 뭐 논문 공동 저자, 제1저자 된 사례들이 지금 몇백 건씩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입학사정관제 2008년도, 2009년도에 도입했을 때 입학사정관 제도로 해서 그게 극심했고요. 다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지금 조국 씨 그 자녀들 문제는. 그 뒤에 그게 문제가 심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완화해서 왔다가 최근 와서는 학생부에 거의 못 쓰잖아요. 바깥에서 상 받은 거 하나도 못 쓰게 돼 있고요. 자기소개서 일체 기록 못 합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 보내봐서 아는데. 쓸 게 별로 없어요. 내신 성적 빼고 나면 학교 안에 과외활동 뭐 축구팀 한 거 뭐 이런 거 좀 쓰지 그밖에 없어요. 책 읽은 거 독후감 쓰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입학사정관 그 이제 입시 시대의 그 문제를 지금 현실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학 입시만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체가 문제죠. 학벌주의나 이런 학벌 사회가 없으면 대입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하겠어요? 대입 경쟁이 없으면 고등학교가 뭐 특목고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문제는 어느 대학, 어떤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대우가 보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입시제도, 어떤 공정한 제도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문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도전의 길은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거에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진지하게 접근해 왔지만 아직 성과가 좀 미진하고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욕 먹더라도 저는 가열차게 이걸 밀어붙여서 중위소득계층을 더 늘리고요. 그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 같은 걸 대규모로 줄이고요. 뭐 이런 조처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 이게 답이 되지. 뭐 조물조물 작은 문제들 가지고 백날 해봐야 답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황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다른- 들어도 그건 참 장황하다. 네. 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네. 못 알아들으시니까 보수 정당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직장인 김기덕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준표 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두 번의 당대표를 지내셨고 대권 주자까지 경험하신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홍준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뭐 앵그리 준표, 식사 준표, 마초, 성질 날 때는데요. 예, 그런 시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지층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여기 있습니다. 있잖아. 예, 그래서 예,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본인을 어떤 정치인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대에 홍준표라는 사람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최근에 막말로 그 지지층에만 인기를 끌어서 좀 인지도를 높이거나 성과를 보려는 그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끝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님 편 맞네. 아니, 확실하네. 내 편이 아니고 유시민 편입니다. 아이, 자, 맞아요. 내 이야기를 할게. 포퓰리즘 정치를 나는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마 내가 왜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라도 예를 들어주면 답변을 할게요. 두 번째, 막말로 인지도를 높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을 막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센 말을 했지 막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정해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내가 공적 생활을 38년을 했는데 나는 틀릴 거 다 틀린 사람이야. 예컨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4년 4개월 할 때
모든 것을 조사를 다 했어. 내가 발주한 공사 전부 조사를 다 했어.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 측근이라고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장하던 애 데리고 있던 그 친구 도의원 부탁받아가지고 채용해준 그거 조사하면서 그 친구는 자살해버렸어요. 네? 도의원 부탁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 채용해준 거. 그거 특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압박하니까 그 친구 자살해버렸어요. 조진래라고. 나는 이 정권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모든 걸 조사를 다 봤어. 내 아들 문제, 내 집사람 문제, 내 조지사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전화 추적, 계좌 추적 다 받았어. 그래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런 게 막말 프레임이에요. 응? 막말 프레임. 저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나를 막말 프레임 그리고 파렴치 안으로 몰았어. 대지발전제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책에도 있어. 근데 그걸 내가 한 거로 전 국민들한테 퍼뜨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치렀어. 드루킹 같은 경우에 8,800만 건입니다. 작업한 게. 제 질문을 조금 아니, 더. 가만히 있어봐요. 그건 내 답변을 하고 있잖아. 그 8,800만 건을 여론 조작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내게 상당수야. 그래서 지난번에 김경수 사건 때 내가 상선을 조사하라고 그랬어. 김경수까지만 조사하지 말고 그 윗선이 누가 있나? 근데 상선은 조사를 안 했어요. 상선은 뭐 문재인이죠, 뭐. 그러니까. 홍 대표님 생각. 부인하고. 예. 네, 지금 사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간 게 막말 프레임에 드루킹의 조작으로 막말 프레임에 내가 당했어. 당했는데 그걸 막말 프레임으로 인지도 높인다? 홍준표 인지도는 96년 이전에 이미 국민 80%가 높아 있었어요. 방송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그러니까 오해의 발언을 하신 것 그런 같아요. 말을 갖다 하려면 예. 근거를 갖고 질문을 하세요. 예, 내가 막말한 게 한번 대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아니 좋겠는데요. 그러지 자, 첫 말고 번째, 예. 생각나는 거 이야기가 있으면 왜 막말 프레임에 날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그 이야기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보는 그렇죠. 것 아니, 같은데요. 저 그거 제가 유튜브 라이브 때 제가 대답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 대표님께서 질문하는 제 건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말 준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대표님의 별명 중에 하나를 인용한 것이고 최근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데 정치 선배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에 꽂히셨는지 제 질문의 핵심보다는 조금 더 그 단어에 집착하셔서 좀 낯선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심지어 오늘 큰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님을 좀 좋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해? 조금 더 좋은 질문 예, 같지. 네. 약간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막말하는 후배들한테 한 저희가 말씀. 시간이 지금 조금 부족하기 참 답답한 때문에 게 네. 정치판에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덮어 씌워버리면 그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꾸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쪽에서 어떤 프레임 걸어오더라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너그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정말로 좀 진솔하게 토론을 그때 해보도록.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많은 지금 것들이 뭐 기다리고 있어. 예.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국 구석 토론왕 질문을 하나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기회가 없으셨던 우리 오창석 시사평론가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부와 2부 사이에 제 친구가 MBC 스텝으로 나간 거냐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원래 1부에 제가 질문하기로 있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이 친구부터 제가 신고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 예전에 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조폭 단합대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근데 광화문 집회도 문제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나는 보수다, 나는 중도다 해서 나갔던 사람들의 진심을 위배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라고 하면서 헌금 긁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도 돈을 꺼내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인데 국가를 위해서 보수가 나서야 된다 해서 네이션, 영어로 어차피 네이션이니까 네이션을 위해서 나갔는데 옆에서 헌금을 거둬버리니까 이게 도네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 여기서 왜 이렇게 짬뽕된 집회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해서 광화문 집회도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은 400명, 원외위원장은 뭐 300명 이렇게 강제 동원령 같이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근데 안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년 4월 15일 총선이거든요. 저도 2016년 4.13 총선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본 적이 있지만 중앙당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을 앞두고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로서 등록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12월 17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제 동원령 공문이 내려오면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순수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그 광화문을 순수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의 민심이 왜곡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반문재인 연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세요. 너무 많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가 짤막하게 대답할게요. 예. 계속 하세요. 하나는 이제 반문재인 연대 어떻게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중에 말 바꾸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지난 대선에 나왔다가 뭐 대표님께서는 공수처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일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상대 총장이라든지 김준표 총장이라든지 내부 인사가 진급을 하더라도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결국 사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 인사가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입장에서 좀 정리해 주시죠, 빨리. 네, 지지하는 입장인데 대선 후보 때 공수처를 지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 바꿔서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2012년 새누리당 의원일 때 공수처를 발의했다가 지금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반문재인 연대를 꾸릴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 집회는 이게 이제 기독교 정황 목사님이 주도해서 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행사할 때는 저는 그 집회장에 안 갔어요. 기독교 행사 끝나고 제가 일반 집회에서 연설을 3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서초동 집회를 왜 조폭 단합대회 갔다고 했나 하면 서초동 집회에 조국 수호대더라고. 응?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국 수호하는 이유를 미남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거까지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미남 보존 협회. 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내가 광주지검에 검사할 때 조폭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기 편이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검사를 음해해서라도 보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거는 범죄자 보호 수호대회다. 범죄 혐의자 수호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조폭 단합대회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세 번째, 공수처에 우리 당 의원들이 찬성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김성태, 김영우 의원 발의했던 것으로. 아니, 그 내용 몰라요. 김성태 의원도 그게 노조 출신이라서 검찰을 어떻게 알아요? 노조 출신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인한 사람들은 네. 검사한테 하면 시급하고 방금 우리 유 장관처럼 하면 시급하고 검사가 미우니까 그냥 사인해 준 거지. 그게 알아서 사인해 준 사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주셔서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좀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유력 정치인들에 연관된 감성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추석 MBC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5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공통된 특징 말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 연관된 감성어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 홍 대표님 왜 없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낙연 총리는 다른 유력 정치인에 비해서 헌신이라는 덕목이 눈에 띄었고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존중이라는 덕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도움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라는 감성어가 연관돼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왜요? 해야죠. 네, 당연히 하겠죠. 네, 저 두 분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유력 정치인에 비해서 특히 나오는 덕목, 네, 유시민 장관님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논리적,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양심적이라는 감성어가 연관돼서 나왔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거기에 애정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으로 같이 나왔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만족들 하십니까? 좋네요, 제가. 논리적, 논리보다는 양심이죠. 네, 홍 대표님 기분 좋으십니까? 약간 좀 미소를 띄우시기 시작하시는데. 아니 MBC에서 저렇게 해줄 때도 있네. 적대적인 언론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적대적인 언론사지.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아니 MBC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아니, 되지만 언론사 자체를 적대적이라고 해버리면 아니 삶이 외로워진다니까요. 나는 유 장관처럼 속에 시커매면서 뭐 허옇게 그런 행세 나는 잘 못해 그거. 네, 네, 양심적이고요. 네. 저는 애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저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91년 3월부터 술집을 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28년. 어떤 술집을 말씀하시죠? 여자 나오는 술집. 그건 저는 그 전부터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28년 전부터. 네, 홍준표 대표님 의문의 일패신데요. 아마 그것 네. 때문에 저런 게 나온 거 아닐까.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기대를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기분이 풀어지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네. MBC가 저럴 때도 있구나. 사실은 공통으로 올라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시민토론단에서 공통으로 두 분께 사실은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치 진영 논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진영 논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두 분도 굉장히 강화를 했고 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네, 유시민 장관님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영 논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편을 갈라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진영 논리가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영 논리를 펴지 말라 하는 얘기가 제일 좀 이상한 얘기라고 봐요. 진영 논리를 펴는데 좀 합리적으로 펴면 되죠. 그리고 진영 논리를 펴면서도 상대방의 진영 논리도 좀 인정을 해주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진영 논리 없애라 그러면 순수한 백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나와가지고 순수하게 토론한 다음에 순수하게 합의하고 이런 건 인간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영 논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서로 인정하면서 일정 부분 타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진영 논리를 막 비난하면서 정치인들을 훈계하는 칼럼니스트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그러면 내 조국 사태에 그 유시민 장관께서 법원 야단치고 검찰 야단치고 KBS 야단치고 야당 야단치고 특히 또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정언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게 진영 논리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대표님 딴 건 다 치우고요. 네. 동양대 총장님하고 좌우 중에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 같아요? 나는 동양대 총장이 믿을 만하던데.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자신의 학력을 다 속인 분인데 믿으실 수 있으세요? 학력을 속이고 안 속이고 간에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동양대 총장의 말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영 정서죠. 왜냐하면 유시민을 이제 골탕 먹이는 거니까 대표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 장관이 골탕 먹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응.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 장관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TK 후배잖아. 뭐 또 그런 걸 따지세요? 지금 나이로 뭐 좀 눌러보겠다 그런 혹시 나이도 그렇고 사회 경력도 그렇고 내가 경력이 제가 어땠어요? 장관도 못 해보셔놓고. 나는 장관을 갖다가 18개 부처 장관을 지휘하던 사람을 해봤어요. 뭘요? 당대표. 뭘 지휘받아요 누가? 장관들이 누가 했지. 당대표 지휘를 받아요? 아니, 나는 했지. 그 장관을 안 해보셔갖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 대표님께서 진영 논리요. 내가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식의 근거를 두고 가능한 한 우리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가능하나 그렇죠. 응?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최근에 유시민 장관의 조국 옹호 논리 이거는 나는 유 장관이 국민들한테 참 많이 손해를 봤다. 저요? 좌파 진영 전체에서는 이제 조국도 가버렸고 안희정이 갔고 이재명이 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저는 옛날에 갔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사람 보니까 박원순 저는 그 순혈의 아이라서 저거는 아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인데 나는 이낙연 그 총리는 페이스메이커로 보거든. 그래서 결국은 유시민이 하나 남았는데 그 지금 와서 이번에 너무 상처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 홍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좌파 진영에서는 전부 유시민을 진짜 이게 우리 진영의 대표 주자로 이제 이번 기회에 옹립이 됐어요. 난 그래 봤거든. 봤는데 정치판 판 잃는 거는 내가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이제 판을 잘 읽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여러 방송 오늘 끝나고 나면 유시민 장관이 일약 좌파 진영의 대표 주자 올랐을 거예요. 이거를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홍 대표님이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다 챙겨보지는 않지만 그 정치 비평하는 분들이 또 그 비슷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움직였다, 뭐 약간 이거는 마이너스다, 뭐 일단 집토끼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들 말로. 예, 뇌피셜이요. 네, 무슨 뜻인지 오피셜이 아니고 아니, 그래. 유피셜도 아니고요.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다시 정치를 하고 선거에 나고 대권 도전할 생각이 있으면 홍 대표님 말씀처럼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괜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예, 저는 네. 뭐 홍 대표님하고 선거판에서 볼 일 없으니까. 하기사 예. 재선 나오면 여태 유튜브로 벌었던 거 이거 다 내놔야지. 안 내놔도 된대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다시 정치를 재개하면 그때부터 안 받으면 된대요. 에이 그 말이 아니지. 중앙선관위 해석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진영 논리에서 시작해서 유시민 장관 대선 후보 만들기를 근데 홍 해봤는데 대표님이 출마하실 실패했습니다. 거잖아요. 네, 홍 대표님 출마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붙고 싶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둘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난 유장관하고 하기는 싫지. 무서우세요? 아니 요설. 말이 내 느낌은 요설이야. 아니, 말 잘한다고 펴봤나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유시민 장관님 저하고 사실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 중에서 다시 정계 복귀 그리고 대선 후보 뜻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신 거라고 보면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확인했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자기 삶의 진로를 설정하는 문제는 되게 내밀한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비평가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이제 해대는 걸 보면 네. 제가 속으로 이 말을 하면 막말이 될 것 같다. 센 말은 속으로 진짜- 막말을 합니다. 네. 뭐 겉으로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아주 내밀한 결단들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거를 함부로 막 자를 갖다 대고 칼을 휘둘러서 해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평론가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대표님부터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이제. 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이게- 사람들 만나서 유아무개 나올 거라고 계속 아니, 그러시잖아요. 아니, 난 그런 말 안 해요. 하시잖아요. 아니, 안 해요. 배우에 전부 다 안 하는데. SNS에 쓰신 건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여러 번 내가 하셨어요. 그 유시민 장관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내가 예측을 통상적으로 1, 2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나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지금 통째로 바치고 있잖아. 경제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경제 망치고 있잖아. 근데 그게 그때는 전부 나보고 막말했다고 심지어 당내 의원들까지도 내 지방선거 유세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핵 안 봐요? 북핵 인질이 돼 있잖아요. 응? 김정은이 놀이개가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응? 어린애가 100마를 타고 생쇼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놀이개가 돼버렸죠. 근데 그걸 1년 전에 미리 보고 이야기했다고 내보고 욕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백마탄 적어도 예측을 하려면 경험하고 플러스 직관입니다. 대표님 경험과 직관이 그 합쳐져야지 예측이 되는데 백마탄- 내가 보니까 유시민 장관은 나오면 유튜브 때 벌었던 돈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못 나올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죠. 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선거에 못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래 치사히 그래 빠지려면 빠지고 근데 홍 대표님, 제가 뭐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비핵화나 이런 데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문제인데 한반도 자체는 매우 평화롭죠, 몇 년 전보다.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통째로 안 갖다 바쳤고요. 이제 경제가 뭐라고요? 경제를 뭐 망한다. 폭망했지. 폭망 아니고요. 이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지표나 그 지금 소득 분배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소간에 지금 호전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난 한 25년간 한 6개의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요. 김영삼 정부 이래로 보수가 집권했을 때와 진보가 집권했을 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반대편 쪽은 나라를 아주 그냥 망치는 데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어디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대표님? 유정아, 문정권 들어와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야당은 괴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야당은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앉아서 야당하고 문정권이 타협해서 정치합니까?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그래 하면서 어떻게 야당 보고 협조하라. 그거는 제2중대라는 소리거든요. 그건 아니다. 두 번째, 내 경제 이야기는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나보다 낫겠죠. 예, 제가 낫습니다. 그거는 통계수 그 수치 외우는 데는 낫겠지. IMF 이후에 경제가 내리막길 간 것은 18개월이 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 들어오고 이달까지 26개월째 경기가 하강 국면입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죠. 힘들어지고 있다. 예, 어렵긴 어려워요. 힘들어지고 있다. 예. 근데 경제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전 정권 탓을 했어요.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요즘 와서 문 대통령 어제부터인가 세계 경제가 어렵다. 이제 세계 경제 탓을 하더라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김건모뿐이야. 어떻게 정권 운영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세계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어렵다.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요. 대표님. 참 안타깝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홍 대표님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홍 대표님의 해석이세요.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국회 시정연설 보시면 내가 다 봤어요. 이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긴 하죠. 이제 국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95년도 이후에 지금 24년 동안 연평균 0.26%씩 성장률이 떨어져 왔거든요. 지속적으로요.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4년에 1% 정도씩 경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해 왔어요. 한 번도 못 올라갔습니다. 잠깐씩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장기 추세로 성장률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미중 뭐 무역 분쟁도 있고 한일 관계도 악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세계 경제 탓하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 취지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탓을 하려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사 옛날에 그 골프장에서 공 안 맞으면 노무현이 탓할 때가 있었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이 탓할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수치로 뭐 수치가 좋아진다 그것보다도 홍대 앞에 가보고 강남에 가보고 한 가보라 이거야. 그 대표님. 거기에 공실이 그래 많이 제가 그거를 빈 그 가게가 지금 폐업이 강남 세무서 가면요 자영업자 폐업에 줄을 서가 있습니다. 홍 대표님. 그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홍대 근처하고 강남의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상가가 비어가는 거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거든요.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이제 이 홍대 앞에 있던 그런 데들은 상수동으로 어디로 옮겨가고 있고요. 가로수길 거기도 한때 그렇게 번성했지만 지금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제의 현상이라는 것은 통계만 좋으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 경제의 흐름은 있는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계라는 인덱스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에 공실이 많다는 거 가지고 한국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논리학에서는 부당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아니, 그 논리학이고 뭐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네, 홍 대표님. 왜 홍대 앞이나 거기 옛날에는 그래 공실이 없었을까? 옛날에는 아주 그럼 그 임대료가 쌌는가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검색하셔가지고요. 그 임대료하고 공실률의 그 함수 관계에 대해서 다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옛날에는 없어서요. 그럼 공실이 없었냐 이 말. 그러니까 지금도 임대료가 옛날 수준으로 내려오면 공실이 없어집니다. 그 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토론은 계속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하셨어요. 네, 충분히 유튜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 장관이 요설을 너무 많이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모자라서 TV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대신 100분 토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생중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한 것이 두 분 오늘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준비된 정치인들이시고 또 준비된 작가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요설가라고 하시죠. 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마지막 가면 요물이 하나 있어요. 네, 대표님. 박지원 의원이 나 별명을 요물로 지었거든. 박지원 의원님 나중에 제가 따로 만나뵙기로 하고요. 네, 대표님. 먼저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께 짧게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 말씀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안보는 북핵의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해서 민생이 피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거리에는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업 자리라는 거는 전부 임시직, 일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일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5년간 국민이 5년간 그 자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좌파 진영의 수장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그래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네.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30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총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딱 많지만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1, 4분기 데이터인데요. 이제 5분위로 소득 계층을 나눌 때 1분위하고 5분위 최저 소득 계층과 최고 소득 계층은 이제 소득 상승률이 줄었고요. 네. 2, 3, 4분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경제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고 민생 안정이 통째로 달려 있다고 보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들을 좀 분석하고 좀 더 힘있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네. 그런 경제 정책에 좀 앞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20주년 특집 100분 토론에서는 공정과 개혁을 말하다를 주제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100분 토론은 성역 없는 토론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유시민 이사장, 또 홍준표 대표, 또 그리고 젊은 농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토론단, 무엇보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